양자 스쿨을 네,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양자 기계, 뭐 이런 거면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그런 거라는 거 막연하게는 알고들 계신데 양자의학이 무엇이고 왜 이 양자의학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소비자분들이나 우리가 측정을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에게도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제 제가 맡았고요. 양자의학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에서 이제 유래한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양자역학은요, 열역학이 원래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열역학이 있었어요. 열역학 뭐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정설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던가 에너지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이제 여러 과학자들에게서 아주 오랫동안 정설이었던 그런 것들이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거 측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를 실제로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양자역학이라면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양자의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여러 명의 그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양자의학은 봄이라는 이 과학자의 양자 이론에 근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지만, 이 데이비드 봄의 양자 이론을 한마디로 압축시킨다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빛과 같이 가벼운 물질들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빛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 양자의학에서 우리 인체의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 어, 인체의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몸은 피지컬 바디, 물리적 구조, 육체적 구조 이렇게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 그대로죠. 장기가 어디에 뭐가 있고 뭐 팔다리가 있고 뭐 이런 보이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너지적 구조라고 합니다. 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적 구조로 구별이 되어 있고 또 마음 구조도 인체의 구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자의학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양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있는 에너지적 구조입니다. 물리적 구조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디 상처가 나거나 어디 뭐 나쁜 게 생겼는지 병원에 가서 그거를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 구조인데 어, 이제 어떤 물리적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치유가 되더라도 똑같이 뭔가 치료가 들어가더라도 치료가 되거나 회복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너지적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적 구조, 에너지적 구조를 양자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체의 잠재적인 생물학적 기능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에너지적 구조를 측정하는 것이 양자 에너지입니다. 양자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니까 양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 에너지는, 그러니까 아까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다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까지 절대로 쪼개지지 않는 그 단위까지 오는 그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고, 이 원자의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평면적 구조, 입체적 구조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어,
그 원자는 그 원자 핵과 그 주기를 들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은 굉장히 작고 밀도가 높은데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전자들이 돌고 있을 때 얘네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처럼 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자들이 여기를 돌고 있지만 이 사이사이는 다 비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어, 얘네들이 그냥 비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러한 미세한 파동 에너지를 우리가 양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각 장기마다 고유한 그런 평균 진동수, 그러니까 그 파동 에너지가 있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받잖아요. 엄마하고 아빠에게 이렇게 양쪽에 반반씩 이렇게 DNA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DNA는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뽑으나, 뭐, 입안 점막에서 뽑으나 DNA는 다 동일해요. 하지만 이 DNA가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고, 뭐, 폐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장기마다 필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기능이 다 달라서 각 장기마다 고유의 진동수,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자 에너지를 측정할 때 우리가 뭐 혈관 따로, 간 따로, 폐 따로, 장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도 발현되는 각 장기에서의 발현되는 에너지는 또 고유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 양자 에너지장은 조직 형성의 청사진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 및 자연 치유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어, 인체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사람은 인체는 육지 쪽에 이 세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예전에 건강 스쿨 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인체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관을 쪼개고 쪼개면 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을 쪼개면 얘는 세포로.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결국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원자는 각각의 양자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 에너지가 모여서 인체 고유의 에너지 장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DNA도 고유의 양자 에너지 장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나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의 그 에너지 장이 있는데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거나 장염이 걸리거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타격을 받잖아요. 이런 거는 양자 에너지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와 단백질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 교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이 좀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뭐 우리가 밥을 먹든 뭐 반찬, 국 이런 것들도 걔네들도 다 단백질이나 그런 고유의 에너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양자 에너지장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불규칙적이고 혼란된 그런 양자 에너지장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에너지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 장기, 세포, 분자, 원자 등의 고유한 에너지 장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양자 에너지장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유출을 할 수 있대 질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유추할 수 있다는 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위가 안 좋아. 그러면 병원에 가서 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소화제를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소화가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양자 에너지입니다. 내가 정말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점막세포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 위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점막은 건강하지만 내시경을 했는데 깨끗한데 나는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위의 연동 운동 능력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대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서 어,
그런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양자 에너지장을 각 장기별로 측정을 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질병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 얘기를 했는데, 마음도 일종의 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입자성과 파동성,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입자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꿈의 시각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입자성과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건 마음 먹은 것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말로 그걸 또 뱉고, 그걸 내가 듣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실현되기가 이제 실현되는 그 과정에 마음의 입자성의 그런 성질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고요. 파동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음은 육체의 구조하고는 조금 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파 이렇게 이렇게 사인파 그래서 사랑, 감사, 기쁨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좋은 마음은 양자 파동장이 이게 결맞음이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합쳐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좁혀지고 넓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맞음이 있어서 얘네들은 결맞음이 높아서 건강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불규칙적인 파동은 양자 파동장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병의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슬픔의 주파, 슬픔, 분노, 놀람, 좌절 이런 불규칙적인 파동은 규칙적인 이 사인파의 파동과 만났을 때 이 규칙적인 사인파 파동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양자 에너지적 관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이제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뇌세포의 이 뉴런, 그러니까 뇌세포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이 뉴런인데요. 이 뉴런의 요 부분, 길쭉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미세소관이라는 그런 기관이, 조직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튜블린이라고 부릅니다. 튜블린은 사실은 어느 세포에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뇌세포의 그 뉴런의 이 길쭉한 부분에 있는 튜블린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안쪽에서 있는 에너지가 인간의 의식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가짜 약을 먹어도 실제로 이제 나는 진짜 약을 먹었으니까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건강은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몸 밖으로 방사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실제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물론 고아원에 자란다고 해서 이제 꼭 막 사랑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어, 동일하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도 평균적으로 키가 조금 덜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성장 호르몬 분비의 촉진과 이게 내분비계가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죠. 어, 그리고 실제로 불규칙적인 파동이 DNA, 분자, 세포, 조직 등에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는 적개심, 뭐 분노, 공격성, 자기중심성, 억눌린 분노, 감정어가,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이 이런 관상동맥이나 심장막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슬픔이나 지나치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장기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파동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양자 결맞음으로 결맞음이 교란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상하게 하는 장기들이 있는데, 뭐 화가 많으면 이제 간이 좀 약해질 수 있고, 질투는 위장 이런 식으로 상하게 하는 장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병은 실질적으로 건강과 질병을 나눌 수 없는 중간 단계라고 해요. 대부분 이제 미병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세포의 양자 파동장이 심하게 교란이 되면 다른 세포의 양자 파동장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과 공명할 수 없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 실제로 이제 저는 분자 세포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그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많이 했어요. 세포 배양을 하면 이렇게
배, 우리 조직 검사 하시잖아요. 조직 그걸 떼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려면 일주일 있다 오세요. 이런 이야기 병원에서 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 조직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서 자라고 있거든요. 붙어서 자라는데, 이 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효소로 떨어뜨려가지고 한 층으로 키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건강한 아이들은 이제 좀 동글동글하고 얘네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겉부분이 서로 에너지를 잘 대사하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조직인데도 이게 막 암세포나 막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아닌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할 거 다 해요. 뭐 기능도 검사해보면 다 괜찮고 단백질도 다 잘 발현되고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그 세포들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이 막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대사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으면 좀 다르다는 거죠. 세포가. 그렇지만 이제 질병으로 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도 실험실에서도 잘 키우면 또 동글동글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양자의 파동장이 심하게 교란이 되면 어,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에 이상이 생겨요. 교란은 있으나 구조적으로 정상을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가 미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병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짧게 뭐 10년, 뭐 길게는 막 30년까지 지속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미병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질병으로 확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걸 교정을 하면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미병 상태를 우리가 양자 약자기장 이 기계를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건강 관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성 유전학은 유전학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인체를 보는 거예요. 유전학은 여기 에피제네틱스가 후성 유전학인데 에피를 뺀 것이 이제 제네틱스 유전학이잖아요. 에피는 유전학 이외의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뭐 당뇨야. 그러면은 물론 나는 당뇨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높지만 어 그것이 꼭 내가 당뇨가 걸리는 게 부모님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어떤 유전자나 뭐 내가 먹는 것들이나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우리 아무도 없어도 내가 당뇨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먹는 물질, 뭐 내가 생활하는 환경, 내 생활 패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취약점도 건강 관리를 통해서 내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발현이 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유전자를 발현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스위치가 우리 몸에 있다. 이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입니다. 물질적인 요인으로는 뭐 여러 뭐 비스페놀, 뭐 제니스테인 이런 제니스테인은 우리 그 스마트 레티놀 거기에도 있는 그런 콩에 관련된 그런 성분이고 이런 환경 호르몬, 운동, 뭐 알코올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 세균, 바이러스, 감염, 생활 환경들이 이제 후성 유전학에 영향을 미치고 비물질적 요인, 뭐 행동, 문화, 스트레스, 명상, 이런 감정 컨트롤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유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장기에는 이제 줄기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는 어떤 형태로 분화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암세포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해서 성장세포로 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도 우리가 조절 가능하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뇌세포가 어, 이제 재생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25cm 라이드처럼 운동을 통해서
뇌세포가 재생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먹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정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습관, 내가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후성 유전학을 통해서 이 후성 유전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을 더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고요.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간편하게 나온 측정 장치는 전기적 간질 측정 장치, EIS라고 부르는 이 기기입니다. 센서를 측정 기구를 이제 걸거나 부착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잡고 이렇게 긴 봉처럼 돼 있어서 잡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좀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데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 안에는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뭐 에너지의 측정 범위가 있는데 그것과 측정자의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그거를 비교를 해서 건강 상태를 유추하는 거거든요. 정상 상태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게 증가되어 있는지, 저하되어 있는지, 그런 표를 보고 우리가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유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오늘 이런 양자스쿨인 것 같아요. 시간은 보통 1분 정도 걸리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어, 30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양자 측정을 할 때 반드시 측정하시는 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 장치가 의료용 기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료용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를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각 장기의 에너지장을 측정을 해서 조직 세포의 활성 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게 수치화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약해진 조직 부위를 알아내고 불편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뭐 증상만 들어서는 예전에 이게 없을 때는 사실 건강 상담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B 플러스나 이스트비 뭐 이런 걸 권해드리고 뭐 좀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칼슘, 단백질 이런 걸 권해드렸는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를 했을 때, 그대로 사실 이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아, 내가 호전되었고 이 부분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거를 측정자 스스로가 이제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는 휴대하고 있는 금속물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측정할 때 어떤 분이 발찌를 하고 계셔가지고 꼭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속물은 대부분 이제 제거를 하시고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고 이제 뭐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왼손으로 부드럽게 잡고 뭐 어떤 이제 제 기기는 이렇게 잡고 하는 거지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거는 그거의 매뉴얼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공복 상태에서 측정을 하라고 하기는 해요. 아니면 식후 2시간 이후에. 근데 이렇게 제가 했을 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웬만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감안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하자고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요. 요 정상과 중앙 요거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의 측정 항목이에요. 30가지가 넘는데 이것들을 1분 정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이것들을 방법 어떻게 이거를 패턴화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지는 예, 여러 번 하시면서 좀 패턴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특정이 예, 뭐 1번이면은 1번에서만 내용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어떤 항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이후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특정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떤 것들과 연관을 해가지고 보셔야 되는지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위주로 이제 조금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기계를 딱 설치를 해서 키면은 여기 회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보면은 여기 그룹이 있으면 여기 특정자 관리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내가 이제 그런 특정자의 정보를 입력하죠.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나서 어, 이제 한 번만 측정을 하면은 그냥 그게 결과 데이터로 나오지만, 뭐 몇 달 간격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건강관리 했는데 나 예전 거랑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클릭해가지고 비교를 분석을 하시면 예전 거보다 얼마나 데이터가 좋아졌는지, 또 안 좋아졌는지, 그대로인지, 네, 그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그걸 보면은 이분이 영양제를 정말 잘 드셨는지,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물을 드시거나 뭐 운동을 하셨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기계입니다. 음, 제가 아까 그 초록색 말씀드렸는데 이 색깔을 보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초록색은 정상 범위이거든요. 정상 범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잉, 왼쪽으로 갈수록 저하입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특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오른쪽, 왼쪽 다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좋은 거고, 초록색으로 가야 좋은 거고, 중심에서 멀어지면 뭔가 이상 신호가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관리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이거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게 건강검진은 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 이제 좀 직장 다니시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1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건강에 관심이 있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유용한 아이템이고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의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데모도 보여주고 싶고 그분들에게 뭐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자료가 많은데 이렇게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양자기기를 이용을 하면 그분들도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이걸 받아보고 궁금한 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면 가족도 해주고 싶고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기가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혈류순환계 분석 보고서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보통 가장 중요할 때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초이스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제일 앞쪽에 이제 비치되는 것처럼 혈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거의 혈액으로 되어 있고 우리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혈류순환계 분석은 잘 이제 보시고 하지만 혈류순환계 분석 보고서를 보시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것만으로 보고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혈류순환계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뭐 대장 상태나 그다음 미네랄, 비타민 상태,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과 같이 꼭 보셔야 되고 항상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속단하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 점도는 이제 말 그대로 혈액의 점도가 높은 거죠. 끈적끈적한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뭐 그다음에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도 혈액 점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나 그러니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점도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양자 측정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지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물어보고서 그걸 감안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건 이제 혈액 점도는 뭐 끈적끈적한 그를 말하는 거고, 혈액 점도가
상승 시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합니다. 혈류가 순환이 잘 되려면 일단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혈관이 쫀쫀해야 돼요. 혈액이 깨끗하다는 거는 혈액의 점도가 높지 않아야 되고 혈관이 쫀쫀하다는 거는 혈관 탄성이 좋아야 되고 수축과 이완이 잘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혈액이 깨끗해야 되는데 고점도 상태라는 거는 혈액의 점도가 높은지 낮은지. 하지만 얘만 가지고서는 속단하면 안 된다.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점도가 높으면 콜레스테롤도 높겠지. 하지만 이게 HDL, LDL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감안은 하셔서 보시되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혈액 지질 같은 경우에 아이고 혈액 지질은 혈액 내에 있는 기름기 지질이에요. 그래서 혈액 지질은 말 그대로 혈액이 기름기가 있는가. 얘네들은 이제 혈관 저항력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따왔거든요.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혈관이에요. 얘는 혈관에 이렇게 혈액에 이제 끈적한 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갈 때 얘가 원활하게 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슉 가야 되는데 뜩뜩뜩뜩뜩뜩 그래가지고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혈액보다 여기에 있는 혈액이 조금 더 적죠. 그거는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혈액 내에 기름기, 혈관에 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기름기에 의해서 혈관 저항력이 이제 좀 낮아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 혈관 저항력을 좀 중요하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혈관 저항력은 혈관의 직경과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직경이 좁을수록 여기가 좁을수록 당연히 혈관 저항력이 높겠죠. 혈관이 지나가는 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혈관 저항이 증가 시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높은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여기 혈액이 일단 순환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압을 높여가지고 압을 높여서라도 순환이 되게끔 만든 게 이제 우리 몸의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혈관 저항력이 낮아지면 이제 혈관 저항력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데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그게 어떻게 혈압이 떨어지는 거냐면 이 혈관을 여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지? 네, 혈관을 늘리는 거죠. 혈관을 좀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넓혀줘서 혈액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아까 혈류순환계에서 혈관이 쫀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혈관 정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단시간으로는 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드시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혈관 탄성은 혈관이 쫀쫀한 정도. 이게 혈관이 왜 쫀쫀해야 되냐면 그냥 길만 터주는 게 아니라 혈관은 심장에서 짜서 밑에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박출할 때 이 길고 길고 다양한 그런 굵은 애들도 있지만 가는 모세혈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성이 좋아야 모세혈관까지 다 혈액이 돌거든요.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중력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 탄성이 좋지 않으면 뇌혈관까지, 뇌혈관에 있는 그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다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탄성이나 혈관 저항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혈관 탄성도가 낮아지면 뭐 동맥경화, 관상동맥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심근 혈액 소요량, 심근 혈액 관류량 이 두 가지 항목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말이 우리가 단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네, 심근 혈액 소요량은 혈액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의는 여기서 심장 관상 동맥으로 관리되는 1분당 혈액 요구량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건데 혈액에 이물질이 많으면 혈액이 더러우면 심근 혈액 소요량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으면 관류량은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유량이 이제 많다는 거는, 혈액이 좀 깨끗하지 않고 이물질이 많구나. 그리고 관류량이 좀 적게 나오면, 혈관이 좀 좁아져 있구나.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런 혈관 저항력이나 이런 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심근 산소 소모량이라는 거는 심장의 1분당 산소 소모량이에요.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잘 나오는데, 일단 심장이 최소한의 산소를 소모해서 심장이 잘 뛰면 좋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산소 소모량이 너무 높진 않은지. 심근 산소 소모량이 높다는 거는 심장의 기능이 좀 약해져 있다.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심근 산소 소모량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산소 소모가 낮고 심장압이 높으면 최적의 상태인데 산소 소모가 높으면 심장의 그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1회 박출량이라는 거는 심장이 1회 박동 시 박출되는 혈액량. 심장이 꽉 쪄줘야지 박출량이 높겠죠. 꽉 짜야 돼요. 혈액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꽉, 꽉 이렇게 짜야 되는데 헐렁헐렁. 그러니까 혈관이 탄성이 떨어져 있고 안에가 이제 좀 내용물이 끈적끈적하면 꽉, 꽉 못 짜고 헐렁헐렁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출량이 낮아지겠죠. 수축 능력이 낮거나 혈액량이 적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그러면 박출량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출량과 심근혈액 소요량, 관류량과 혈관 탄성과 이걸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심실 혈류 저항이라는 거는 좌심방에서 이제 혈액을 받으면 좌심실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 혈액을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에 피를 빵 뿜어줘야 돼요. 근데 좌심실에서 혈류 저항이 생기면 당연히 이 혈류 저항이 높으면 혈액이 전신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저항이 높은 거는 혈관의 저항이 높은 거는 안 좋다. 그러면 혈액 순환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효 펌프력이라는 거는 혈류 저항도 저항이지만 저항은 없는데 펌프질을 잘 못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수축이 되지 않아서 어 이제 이런 피를 공급을 쫙 못 가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혈관이 괜찮은데 펌프력이 낮으면은 심근에 있는 섬유 그 심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펌프력, 저항, 혈관의 그런 능력은 거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런 뒤에 보면 그런 미네랄 수치를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칼슘, 마그네슘은 대량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영양제를 먹어도 이제 흡수율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이런 대량 미네랄이나 수분 같은 것들을 재흡수하잖아요. 근데 장이 좋지 않으면 먹는 것들이 다 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래서 정말 이런 미네랄들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것들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나중에 항목이 나오는데 그거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심장은 물론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심장 자체에 그 혈액을 공급을 해서 심장이 잘 뛰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성이 떨어지면 심장 기능에 좀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관류압은 심근에 공급되는 혈액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지고 이 두 개를 보고서 심장 기능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를 보기 전에 뇌혈관이 나갔는데 뇌혈관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장기입니다. 뇌는. 그리고 뇌혈관은 다른 그런 혈관보다 더 가늘고 부드럽고 정교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하는 기능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뇌혈관 탄성이나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데 혈관이 탄성이 떨어져 있고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실은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나 산소 공급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앞에 있는 그런 혈관 상태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랑 같이 보셔야 되고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왜 어, 단 거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에 물론 다른 기전들도 있지만 혈액이 끈적하면 일단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관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한 걸 보시면
이분은 이제 44세 남성인데 혈액 점도도 높고 콜레스테롤, 혈액 지질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액 점도가 높지만 아직은 약은 드시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혈관 탄성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이제 뒤에서 보니까 이분은 칼슘이 부족하고 이제 제장에서 칼슘 미네랄이 새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심근 혈액 소유량이 높고 혈액 관리량이 낮다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좀 혈관 담력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심실 유효 펌프력도 낮은 거죠. 왜냐하면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 탄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펌프력, 쏴주는 힘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조직 혈액 공급 상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얘가 막 콜레스테롤이 높고 막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낮아지진 않지만 이것들이 지속이 되면 혈액 공급 상태도 점점 관리하지 않으면 얘도 천천히 뚝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기억력 상태 뭐 이런 거랑 같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 하겠습니다. 위장은 사실은 한국인들 영양제나 뭐 이런 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은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한국인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장 효소 분비 개수는 우리가 위장이라는 곳은 먹은 것들을 그러니까 작게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위장의 주된 임무잖아요. 근데 소화를 할 때 얘네들이 물론 곤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연동 운동도 하지만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어서 효소로 이제 얘네들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소화 효소나 조효소가 잘 분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소화 효소나 조효소 소화 효소는 일단 우리가 재료가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단백질을 잘 섭취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위장 소화 효소 분비 개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효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이 주로 이제 대부분인데 조효소의 분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아미노산 분석 보고서나 비타민 분석 보고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장의 연동 기능 개수는 일단 모든 연동 기능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이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혈관의 수축과 이완, 위장 연동 기능, 그다음에 소장 연동 기능, 대장 연동 기능, 이거는 거의 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장 연동 기능 개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내시경을 해도 이제 괜찮은데, 소화가 너무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제 연동기능 개수가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시경은 안에 있는 점막을 관찰하는 거지, 위장 기능의 전반적인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장 연동기능 개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의 그런 미네랄 흡수 개수, 이런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장에서는 소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하는 기능도 합니다. 수분, 알코올, 이런 미네랄, 아주 작은 구리, 요오드, 불소, 몰리브덴 같은 그런 미네랄들을 흡수를 하는데 이거는 점막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어, 위장이 다 점막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낮으신 분들은 비타민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비타민 A 같은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에도 이제 위장 흡수 개수가 좀 낮아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액이 물이잖아요, 거의. 물 드시는 거, 점막 건강, 그래서 이제 카로틴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제품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연동 기능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 소장은 위장과는 달리 이는 흡수가 주된 업무잖아요. 위장에서 다 쪼개면 소장에서는 흡수를 해야 되는 건데 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좋은 음식만 먹지 않잖아요. 가끔 인스턴트도 먹고 맵고 짠 것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우리가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면역을 다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소장 밑에 면역세포의 80% 정도가 다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소장의 흡수 기능 개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면역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런 유산균, 비타민 B군, 뭐 면역에 관련된 대장 기능, 면역 기능 부분과 같이 함께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장 흡수 기능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뭐 당, 단백질, 지방, 수분 흡수 이런 걸 다 보는데 물론 점막 건강과 같이 보셔야 되지만 가장 주된 거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소장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은 어 만약에 정말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면 이제 장 누수증후군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대장에서 그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이제 면역 기능이나 네, 유익균의 상태, 비타민 B군의 농도, 혈중,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를 보시면 위장의 효소 분비 개수는 이제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위장 연동 기능 개수가 이제 약간 낮아져 있는데 소장 연동 기능 개수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얘는 완전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이제 영양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장 흡수 기능 개수가 정상이네라고 보시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측정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얘는 거의 커트라인이죠. 34.367에서 35.64 사이인데 정말 거의 바닥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안에 있지만 흡수 기능도 좀 떨어져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막이 좀 건강하지 않고 칼슘이 좀 부족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맵고 짠 거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위장 효소 분비, 여기서도 이제 다 커트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록이라고 다 보시지 말고 이게 정말 그 정상 범위에서 정상 안에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커트라인인지 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위장 연동 기능이 노란색인데 얘가 파란색이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거의 커트라인이거든요. 가지고 칼슘, 마그네슘이 거의 부족하고, 네, 요소 아까 그분보다는 괜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네. 거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효소가 잘 없고, 이렇게 연동기능 개수는 위장 연동기능 개수와 대장 연동기능 개수와 좀 혈관의 그런 수축 이완 능력과 같이 이제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 기능 분석 보고서를 볼게요. 간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는 일이 정말 500가지인가? 뭐 이런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단백질 대사 기능입니다. 이 간은 이제 그러니까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산, 염기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사실은 정상 범위에 있어도 단백질 대사 기능이 2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이 사람이 간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불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안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지만 불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어지는 그 기관이 간입니다. 그래서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산 이런 것들은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단백질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불필수 아미노산을 간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파이토프로틴을 섭취를 하게 해서 단백질 대사 기능을 좀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토프로틴을 섭취를 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생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기능 저하 시 파이토프로틴, 밀크시슬, 네, 이런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도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하시 이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산 기능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밥을 아까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밥을 먹으면 그것들 소화가 되면 이제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이 포도당은 에너지를 내기 전에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그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의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은 네,
40% 정도는 간을 통과해가지고 에너지로 쓰이고 60% 정도는 간에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이제 세 끼를 적당하게 매일매일 먹을 수도 있지만 극한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장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뇌를 들 수가 있죠.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정말 막 경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자에 있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면 글리코겐을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 포도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산 기능, 또 이거 포도당을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에너지화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독 기능을 하죠. 해독은 우리가 이제 뭐 알코올이나 그다음에 독소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기능을 이제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정말 막 간 기능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얘가 막 너무 지방 처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좀 몸에 이상이 오죠. 그래서 얘가 해독 기능은 막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효소를 통해서 유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분해를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게 이제 간의 역할인데, 이런 무해한 물질을 바꾸려면 이걸 효소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효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단백질. 단백질이 있어야지 이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빨리 해독을 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거죠. 간의 기능을 도와주려면 그런 단백질을 먹어서 효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이런 독소를 좀 안 먹거나 적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담즙 분비 기능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담즙이 하루에 600cc 정도의 담즙이 만들어져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배출된 담즙은 지방의 소화나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관여를 하죠. 근데 담낭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담낭에 저희 아버지도 없으십니다. 이게 정말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는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담낭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제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담즙이 담낭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빵 해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담당이 없으신 분들은 담즙이 저장이 안 되고 졸졸졸졸졸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나 이런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쓸개가 없는 분들은 뒤에 보면은 쓸개 파트가 있는데 거기선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담즙 분비 기능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런 것들, 그 한번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우리가 고지를 하고서 그걸 얘기를 듣고서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간은, 그러니까 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성, 해독, 담즙 분비 이런 것들도 하는데, 또 지방 처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이런 것들을 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지방을 대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독소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항상 우리 몸은 먼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독소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간이 일단 지방은 너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지방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 이거는 간 기능이 뭔가 좀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나. 그런데 나는 고기 안 먹고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세히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검사 측정 결과를 보시면 이분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단백질 기능, 대사 기능은 200이 넘진 않죠. 이분은 우리 파이토프로틴, 비타민 B 플러스, 더블 X, 유산균, 칼맥디 뭐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드신 분이에요.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실제 측정치는 내 프로틴이 잘 흡수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잘 못 먹겠어. 이렇게 나올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래서 지금 프로틴 워터로 바꾸시긴 했는데, 단백질 대사기는 200이 넘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더 드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이분은 단백질 대사 기능도 정상인 것 같지만 에너지 생산 기능이 정상치이지만 제 커트라인이고 해독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고 담즙 분비 기능 괜찮지만 지방간이 약간 있죠. 이분은 영양제를 잘 드시고 계신 분이에요. 밀크시슬, 더블엑스, 유산균 뭐 다 왜냐면 저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유전적으로 간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먹고 있어도 좀 가족력이 있으면 우리가 후속 유전학처럼 이렇게 관리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분도 단백질 대사기능 좀 비슷한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대장 기능 분석 보고서를 이제 할 건데, 대장 기능 분석 보고서는, 어, 이제 여러 가지 30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혈류 순환계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면역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 기능은 다른 항목들과 연관해서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장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장의 연동 기능 개수가 있는데, 연동 기능이라는 거는 아까도 위장, 소장, 그리고 혈관의 그런 수축과 이완, 이거하고 같이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근데 이게 만약에, 연도 운동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얘가 꿀럭꿀럭 하는 건데, 꿀럭꿀럭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되면은, 대장에서 이 독소가 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한참 머물겠죠. 나는 변을 잘 보는데, 이틀에 한 번씩 되게 많이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연느끼는 계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변이 그 대장에 머무는 기간 동안 수분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비는 아니야.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잘 봐. 그분 변비 맞아요. 그래서 변이 딱딱하고 배변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나는 물을 잘 먹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연동기능 개수가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리고 흡수 개수는 대장은 어, 이제 물과 전해질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미네랄들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렇게 좀 사이즈 큰 아이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유를 먹을 때 저녁에 잠 안 올 때 우유를 데워 먹으면 뭐 좋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왜 칼슘이 물론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유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데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슘 자체가 이온이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얘네들이 좀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장에서 이런 것들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 재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 당연히 이제 우리 먹는 영양소들이 좀 이렇게 손실이 되겠죠. 어, 수분 흡수. 는 잘 안 되면 장기 체류시 변비가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리고 미네랄의 흡수, 칼슘과 같은 크기가 큰 미네랄들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대장에서 재흡수가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K나 비타민 B1, 비타민 12를 흡수를 하는데, 음, 비타민 K는 음, 저기, 뉴트리키즈에는 없습니다. 우리, 더블 엑스에는 있지만, 비타민 K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소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건강한 아이들은 소장에서 비타민 K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코피 막 되게 잘 나고, 어렸을 때 항생제 많이 먹은 아이들이 코피 되게 잘 나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많이 먹고, 감기 걸리면 항생제 자주 먹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코피가 잘 나는 건 비타민 K 부족인데, 그 아이들한테 뉴트리 퀴즈를 권해주는 것도 좋지만 유산균을 먼저 권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 K나 비타민 B1, 비타민 B12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소장에서 이런 비타민 K를 만들어내는 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생제 많이 드실 때는 아이들 왜 결국에는 이제 감기를 시작했는데 장염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흡수 기능 개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꼭 같이 이제 먹어야 된다. 왜냐면 그런 항생제들이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같이 죽이거든요. 병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고요. 장내 세균 개수는 나쁜 세균, 좋은 세균 다 합친 게 아니라 유익균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근데 장내 세균이 나는 유해균은 없는 것 같아. 나는 건강해서 이제 그런 건 없어요. 1대 100은 없고 0대 100은 없고 항상 이게 장내도 우리 배웠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생태계거든요. 아주 유익균과 유해균이 항상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닌 그 중간 상태의 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장내에 내가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되기도 하고 유해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치되는 형태로. 그런데 우점종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 장에서 유익균이 우점하고 있는가, 유해균, 그거는 뭐 장내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도 우점종이 있고, 뭐 이끼들도 땅에 있는 이끼들도 우점종이 있습니다. 우점하는 균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유익균이 우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익균이 우점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장내 세균 개수가 낮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우점할 수 있도록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주는 게 얘네들을 잘 키우는 거죠. 적더라도 먹이 잘 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증식과 분열이 잘 되고 또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가지고 나쁜 균들에 의해서 이제 뭔가 병을 일으키지 않고 또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뱉어내는 그런 대사산물인 단sve지방산은 점막세포를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위 점막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경우에는 어,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 같은 거를 권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권해주시면 이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뱉어내는 그런 대사산물인 단sve지방산이 점막세포의 그런 증식과 분열을 촉진해서 점막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유해균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유해균은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단순당. 그래서 이제 뭐 사탕, 밥, 떡, 빵, 과자 이런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흰밀가루, 흰설탕, 뭐 흰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장내 환경을 알칼리화 시키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이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얘는 단체지방산이 아니라 내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내 소장이나 대장에 이렇게 균열을 만들어요. 우리가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균열을 만들면 그 독소가 혈액으로 이제 떠돌아다녀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장내 세균 개수를 어 이제 좀 잘 보시고 이게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내 압력 개수는 네, 그 가스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배부름도 있고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가스를 차는 거죠. 장내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연동 운동이 돼가지고 얘가 할 거 하고 흡수될 거 흡수되고 배출될 거 배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이에서 위장이나 이런 소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얘네들이 과도하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배 윗배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음식물과 삼켜진 공기는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트럼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데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과도하게 발효되는 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가스가 많이 발현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거라고 합니다. 실제 측정 결과를 좀 보실게요. 연동 운동 개수는 당연히 이제 낮으면은 앞에 있는 소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것들,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보셔야 되고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보셔야 되죠. 연동 기능 개수는 칼슘 같은 것들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보면 흡수 개수도 낮아요. 그러니까
흡수 개수가 낮다는 거는 칼슘을 먹어도 얘네들이 자꾸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칼슘도 버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연동 기능 개수가 낮으니까 과도하게 발현이 돼서 장내 압력 개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연동 기능 개수도 낮고 대장 흡수 기능 개수도 낮고 장내 세균 개수도 낮아요. 정말 장이 안 좋으신 분이죠. 장내 압력 개수가 어떻게 정상이지? 자세히 보시면 정상은 아닙니다. 거의 커트라인이거든요. 압력 개수가 좀 높은 축에 속하고요. 간혹 가다가, 근데 간혹은 아니고 요즘엔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장 연동 기능 개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칼슘의 재흡수도 잘 안 돼서 흡수 개수도 낮고, 연동 기능 개수는 더 낮죠. 칼슘도 부족하고. 근데, 압력 개수도 이제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약간 높은 편인데, 세균 개수가 정말 완전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타사 유산균을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신 케이스입니다. 어, 타사 유산균을 드시면은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개수는 높지만 이게 2세대 유산균 있잖아요. 락토땡, 뭐 여액땡, 뭐 이런 뭐 그런 2세대 유산균 코팅 잘 된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유산균들을 오랫동안 보시면 얘네들이 장내 연동 기능 개수를 그러니까 흡수 개수를 높아지게 하거나 뭐 이런 3세대 유산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균 개수는 정상이지만 타사 유산균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패턴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밸런스 위드인으로 또는 맞춤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유산균으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